중국 남부 해안에 방공 레이더망이 이상, 신호를 포착한 순간 중국 군 당국은 즉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고주파 전파의 이동 궤적은 기존 스텔스기나 정찰 드론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였고 분석 결과 한국의 KF-21 보라매에 탑재된 AESA 레이더의 시험 전파로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중국 내부를 충격에 빠뜨렸다. 단순한 탐지 신호가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이 이미 중국 연공 인근까지 닿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즉각 분석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이 자국연공 경계선에서 고속이동 전파를 쏘았다는 추정을 내놓았고 이는 일대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실험의 범주를 넘어선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초음속 비행 환경에서도 완벽히 작동하며 장거리 탐지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은 동아시아 전략 균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자체 기술로 이를 달성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과거 한국은 F-35 사업 참여에서 핵심 항전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년간의 독자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KF-21 보라매의 핵심 두뇌인 AESA 레이더다. AESA 레이더는 단순히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가 아니다. 초고속 신호 처리 컴퓨터를 통해 다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전자전 방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지휘 통제 체계와 데이터 링크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의 두뇌다. 이 복합 기술은 세계에서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 극소수의 국가만이 완성한 영역이다. 한국은 바로 이 장벽을 돌파했다. 중국이 이번 신호를 포착한 뒤 가장 먼저 우려한 것은 탐지거리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최대 500km 거리의 목표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해안 방공망의 사각지대까지 감시할 수 있는 거리다. 실제로 이번 전파가 포착된 위치는 광둥성 인근 해역, 즉 한국의 시험 공역에서 약 480km 떨어진 지역이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는 의도된 시그널이었다. 한국은 기술 시연을 명분으로 하여 자국의 전자전 능력을 명확히 과시한 셈이다. 중국 내부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군사위원회 산하의 한 연구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이미 자주적 전자전 체계를 확보했으며 이는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니라 전략적 자립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더 나아가 KF-21이 실전 배치될 경우 중국의 동부정부 레이더망 일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과장이나 선전이 아니다. KF-21 보라매는 시제기 단계에서 이미 초음속 비행 중 AESA 레이더의 안정작동을 입증했고 피토간이 제거된 형태로도 완벽한 비행 제어를 수행했다. 이는 곧 기체의 공력 안정성이 완성형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며 실전 운용 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스텔스 시대의 전투력은 레이더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체라 하더라도 상대보다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AESA 레이더는 바로 이 먼저 보는 눈이다. 한국이 이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곧 정보전, 전자전, 그리고 통합 지휘 통제의 독립이라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뜻한다. 한국 방산의 발전 속도는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레이더 모듈을 외국에 의존했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 설계, 생산,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주도한 AESA 레이더 개발은 국내 협력업체 수백 곳의 기술력 결집 결과물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송수신 모듈은 미세 전자회로 집적 수준에서 이미 F-35 탑재 레이더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포착된 신호는 단순한 시험 신호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기술적 선언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제는 기술로서 국제 전략 질서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였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자전 시대의 중심에 서려 한다고 논평했다. 겉으로는 비판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경계와 인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한국의 전투기 기술은 단순한 국산 무기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 군사지형 전체를 흔들고 있다. AESA 레이더의 진정한 위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은 속도나 무장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 얼마나 정확하게 상대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는 빔을 회전시켜 탐색하는 방식이었지만 AESA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며
공간을 실시간으로 스캔한다. 이 방식은 탐지 속도가 수십 배 빠르고 전자전 상황에서도 교란에 대한 복원력이 뛰어나다. 한국형 AESA 레이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다. F-35에 장착된 미국 머큐리4의 시스템이 초당 17테라플롭스의 연산 능력을 보유한 데 비해 한국형은 25테라플롭스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수치 차이를 넘어 신호 처리 능력에서 70% 이상 향상된 결과다. 즉, 한국의 레이더는 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더 복잡한 환경에서도 신호 간섭 없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 차이는 전장에서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적의 스텔스기가 접근할 때 AESA 레이더는 미세한 전파 반사율 변화를 감지해 단 몇 초 안에 탐지 신호를 재구성한다. 기존의 회전식 레이더가 3초에 한 번 탐색하는 동안 AESA는 0.05초마다 전 영역을 스캔한다. 이 차이는 생존과 격추의 경계가 된다. KF-21의 AESA 레이더는 또한 전자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적의 전파를 감지하면 즉시 반대 위상 신호를 송출해 교란시키고 적 레이더의 탐지 주파수를 분석해 역추적까지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 전자전이다. 이 기능을 통해 KF-21은 적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면서 스스로는 노출되지 않는 전술적 우위를 확보한다. 한국은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했다. 미세 공정으로 제작된 송수신 모듈은 크기가 손톱만 하지만 각각 독립된 송신기이자 수신기로 작동한다. 모듈 수는 약 1300개로 추정되며 이는 F-35에 1200개를 능가한다. 각 모듈이 개별적으로 신호를 제어하기 때문에 한두 개가 손상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러한 모듈 단위 복원성은 실전에서의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완전히 국내에서 구현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레이더 송수신 모듈의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직접 생산 라인을 구축해 군용 사양을 양산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전자파 송수신 모듈, 신호 처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급 체계를 완성했다. AESA 레이더의 또 다른 강점은 통합성이다. 한국형 시스템은 단순히 전투기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 레이더, 지상 탐지망, 위성 통신망과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즉, KF-21의 조종사가 적을 탐지하면 그 정보는 즉시 지상 통제소와 해상 전투함에 공유되어 하나의 전장 그림으로 통합된다. 이것이 바로 센서 융합 전장 체계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한국군은 단일 레이더 네트워크로 하늘과 바다, 지상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구축한 네트워크 중심 전장 개념과 유사하지만 한국형은 훨씬 효율적이다. 미군 시스템은 복잡한 데이터 경로를 거치지만 한국은 경량화된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해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실시간 전투 정보 공유 속도는 F-35 체계보다 약 20% 빠르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동시에 100개 이상의 공중 표적과 30개 이상의 지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탐지와 추적, 데이터 전송을 하나의 신호로 통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투기의 탑재 전력 사용량을 15% 줄이면서도 탐지 성능은 향상시킨다. 결국 AESA 레이더는 KF-21의 심장과 같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파로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공격한다. KF-21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레이더 그 자체가 무기인 셈이다. 미국이 이 기술을 수십 년 동안 전략 기밀로 유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이 이 영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곧 방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한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항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중국이,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AESA 레이더를 완성했는가? 그 답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세기를 개척한 그 결정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은 한계를 넘었고 그 신호가 지금 중국의 레이더망을 흔들고 있다. 한국이 AESA 레이더를 완성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 시작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서 비롯되었다. 2015년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에 착수했을 때 미국은 핵심 기술 4가지, 즉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통합 센서 융합 기술의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기술 봉쇄였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한국은 후퇴하지 않았다. 정부와 산업계의 연구진이 하나가 되어 기술 자립을 선언했다. 그렇게 시작된 긴 싸움은 결국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 주산업 KAI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한화는 송수신 모듈의 반도체 구조와 냉각 시스템을, LIG 넥스원은 전자전과 신호처리 소프트웨어를, KAI는 기체와의 통합 설계를 담당했다. 이 세 축이 완벽히 맞물리며 한국형 AESA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등장했다. 초기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고속비행 시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고온 환경에서 모듈이 과열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국 개발진은 좌절하지 않았다. 모듈의 소재를 다시 설계하고 냉각 방식을 공냉식에서 공기순환 복합형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모듈 온도는 15도 이상 낮아졌고 고속 비행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결정적 전환점은 2022년이었다. 이날 경남 사천의 활주로에서 KF-21 시제기가 처음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채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시험 비행 당시 레이더는 400km 거리의 모의 표적을 탐지했고 동시에 3개의 이동 표적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의 완성 선언이었다. 이후 KF-21은 각종 비행 테스트를 통해 레이더 성능을 검증받았다. 특히 2023년 12월 한파속 비행에서는 냉각 시스템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북한의 공기 중에서도 레이더 모듈은 정상 작동했고 신호 처리 속도에는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었다. 이는 곧 실제 전장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한국의 개발 방식은 기존의 패턴과 달랐다. 보통 전투기 개발은 기체가 완성된 후 레이더를 탑재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접근했다.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먼저 개발해 기체와 병행 통합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레이더의 요구 조건이 기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었고 이는 KF-21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개발진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수많은 밤을 연구소에서 지새운 기술자들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있었다. 비행 후 조종사들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점을 기록하고 이를 연구진에게 피드백으로 전달했다. 그 결과 수십 번의 수정과 보완이 이어졌고 매 시험마다 완성도는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부품 공급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핵심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위치로 도약한 것이다. 한국산 AESA 레이더는 이미 일부 동남아 국가의 경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에도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다. 한국은 이번 개발을 통해 기술 독립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거두었다. 누구의 승인도 허락도 필요 없는 자주 국방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KF-21의 AESA 레이더는 단지 한 장비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술적 자존심의 증거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청 생산국이 아니다. 기술을 사고 파는 시장의 변두리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내는 중심으로 이동했다. AESA 레이더 개발은 단순한 과학의 진보가 아니라 한 국가의 의지와 정신이 증명된 결과였다. 이제 한국이 스스로 만든 이 기술이 세계의 공중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과거의 패배와 거절이 만들어낸 새로운 승리의 서막이었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체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세운 자존심의 상징으로 비상하고 있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술력에서 끝나지 않는다. 세계가 이 전투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균형감 때문이다. KF-21은 속도, 기동성, 스텔스, 무장, 유지비라는 5가지 축에서 놀라운 조화를 이룬다. 이 균형이야말로 지금까지 어떤 전투기에서도 보기 힘든 완성도다. 먼저 F-35와 비교해보자. F-35는 완전한 스텔스 기체로서 탐지 회피 능력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 장점은 막대한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으로 이어진다. F-35의 한 대 운용 비용은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며 정비 주기가 길고 부품 교체가 복잡하다. 반면 KF-21은 동일한 작전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운용 비용이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스텔스 도료 유지나 기밀 시스템 정비가 단순화되어 실전 투입률이 높다. 즉, KF-21은 비용 대비 효율에서 압도적이다. 기동성에서도 KF-21은 강점을 가진다.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 고도 16.5km, 추력 대비 중량비 1.17. 이 수치는 F-35보다 빠르고 라-8보다 안정적이며 수호이 57보 다 정밀하다. 특히 새로운 진동감새 설계 덕분에 고속 선해 시에도
조종 안정성이 뛰어나며 급기동 후에도 센서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장시간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의 피로도를 크게 줄인다. 프랑스의 라팔은 유럽형 전투기의 자존심이라 불린다. 하지만 KF-21의 등장 이후 비교는 달라졌다. 라팔은 뛰어난 항속력과 전자전 능력을 자랑하지만 최신 블록 버전에서도 AESA 레이더의 해상도가 KF-21보다 낮고 통합 무장 옵션도 제한적이다. KF-21은 미티어 0대공 미사일, 스피어 3, 아이리스트의 같은 유럽 무기를 그대로 통합할 수 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조가 필요 없는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이다. 이 점이 바로 유럽 각국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러시아의 수호이 57은 강력한 엔진 출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연비 효율이 낮고 정비 효율이 떨어지며 고장률이 높다. 반면 KF-21은 F414 엔진을 탑재해 안정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며 한국은 이미 동급 출력의 국산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산 엔진이 완성되면 KF-21은 완전한 독자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강점은 센서 융합 능력이다. F-35는 여러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조합해 전장을 분석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하고 지연이 발생한다. KF-21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탐지, 추적, 전자전, 데이터 링크를 하나의 신호체계로 통합했다. 이로 인해 반응 속도는 F-35보다 0.3초 빨랐고 표적 인식 정확도는 12% 향상되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공중전에서는 결정적이다. 폴란드의 군사 분석기관은 KF-21을 F-15EX와 F-35 사이에 위치한 준 5세대기로 정의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폴란드가 직접 평가한 결과 KF-21은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는 낮지만 실전 지속성과 유지 효율은 오히려 우위였다. 전투력의 실질적 운용성에서 KF-21이 더 현실적인 전투기라는 것이다. 게다가 KF-21은 설계 단계부터 확장성을 고려했다. 외부 무장 장착이 가능한 개방 구조를 채택해 스텔스 작전이 필요할 때는 패널을 장착하고 폭장 중심의 임무에서는 제거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은 다양한 전장 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한 기체로 공대공, 공대지, 전자전, 정찰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한 항공 전문가는 라팔이 4세대의 완성이라면 KF-21은 5세대의 문턱에 가장 먼저 다가선 기체다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평가였다. KF-21은 스텔스, 속도, 무장, 전자전, 비용, 생산성 모든 항목에서 균형을 이루는 현실형 첨단기다. 한국이 이 전투기를 만들어낸 의미는 단순히 기술 자립이 아니다. 이는 세계 항공산업의 질서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구조에서 이제 아시아, 그것도 한국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KF-21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결국 전투기의 강점은 숫자나 수치가 아니다. 실전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오느냐에 달려있다. KF-21은 그 기준을 재정의했다. 기술과 전략, 그리고 현실의 균형을 완벽히 잡은 기체. 그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보라매다. KF-21의 등장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하늘까지 흔들고 있다. 그 중심에는 폴란드가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KF-21을 주목했다. 그들의 선택 기준은 명확했다. 스텔스, 속도, 작전 지속력, 유지비,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 전력화 가능성. 이 5가지를 모두 충족한 기체가 바로 KF-21이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K2 흑표전차, K9A1 자주포, FA5 공지F 경전투기. 이들은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산업협력으로 이어졌다. 폴란드 현지에는 이미 K2 전차 조립 라인이 가동 중이며 정비소와 부품 공급망이 함께 구축되고 있다. 이런 인프라 위에 KF-21이 더해진다면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촘촘한 한국산 방산체계를 갖추게 된다. 폴란드 언론은 KF-21을 F-15EX와 F-35 사이에 위치한 전투기로 정의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다.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현실적 해답이었다. 고가의 F-35는 유지비 부담이 크고 혹한의 바르샤바 환경에서 전자장비의 결비 문제가 우려된다. 반면 KF-21은 개방형 구조와 냉각 재순환 시스템을 통해 혹한 속에서도 정상작전을 수행했다. 실제로 2025년 강원도 인제상공에서 진행된 혹한 비행실험에서 KF-21은 영하 25도의 조건에서도 임무를 완수했다. 이 데이터는 폴란드에 전달되어 신뢰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KF-21의 또 다른 매력은
산업 참여 조건이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정비를 폴란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폴란드의 우치 항공단지에서 KF-21의 동체 일부를 생산하고 엔진 정비와 전자장비 블록 업그레이드까지 폴란드 기술진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이 협력 모델이 실현되면 폴란드는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공동 생산국으로 격상된다. 이는 유럽 내 다른 나토 회원국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KF-21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대는 단 하나, 라팔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생산 속도가 느리고 수주 물량이 밀려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양산 체계를 완성해 연간 수십 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폴란드가 전투기를 긴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KF-21은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또한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체코는 이미 FA-50 계약을 체결했고 차세대 플랫폼으로 KF-21을 검토 중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KF-21은 유럽의 미티어, 아이리스트의 스피어 3 등 최신 무기와 완벽히 호환된다.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력화 기간이 단축된다. 이 호환성은 나토 내 공통작전 체계에 즉시 통합될 수 있다는 뜻이다. KF-21이 폴란드 공군에 배치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동유럽 전역에서 한국형 전투기가 미국과 유럽의 공백을 메우는 제3의 선택지가 된다. 이는 곧 한국 방산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럽으로 확장된다는 뜻이다. 미국 중심의 무기시장 구조 속에서 한국은 기술과 비용의 균형을 앞세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또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KF-21의 일부 구성품에 자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ITAR 규정을 통해 재수출 승인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구매국에서 벗어나 글로벌 방산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내부에서도 KF-21을 향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시아형 경전투기로만 보던 시선이 이제는 준 5세대급 멀티롤 전투기로 바뀌었다. 특히 폴란드의 평가단은 KF-21은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의 중간 영역을 완벽히 공략한 기체라고 분석했다. 이 정의는 곧 KF-21의 정체성을 정확히 설명한다. KF-21은 유럽 하늘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고가의 완전 스텔스기와 저가의 경전투기 사이 현실적 전투기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가 있다. 폴란드의 결정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 될 것이다. KF-21이 동유럽 하늘을 가르는 날, 세계는 한국의 방산 역사를 다시 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